다른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오선 의원의 인천시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당대표까지 이렇게 화려합니다. 정치인으로서는 화려한데 언론에서는 송 대표에 대해서 비주류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네. 뭐 나중에 좀 정치인으로서 정말 대통령까지 생각을 한다면 자기 세력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거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니까 또 물이 들어올 때가 있겠죠. 저는 근데 정치를 하면서 학생운동도 때도 제가 이 운동권 선배들하고 계속 부딪혔던 게 세미나를 시키잖아요. 이제 운동권 들어가면 막 그때 뭐 소위 사회주의 관련 뭐 레닌 책이나 스탈린 책이나 뭐 일본의 무슨 진보적인 뭐 오츠카 뭐 아무튼 이런 그 책들이 있습니다. 소위 색깔이라는 잡지, 그건 진보적 잡지 가지고 쭉 공부를 시키는데 저는 항상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세미나 할 때도 선배들한테. 선배들이 좀 버거워한 면이 있었죠.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거는 그 책 그러니까 이게 내용에 대해서 이게 역사적 변증법적 유물론이 과연 맞는 것이냐, 모두가 적용되는 것이냐, 또 무신론적 입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과라도 그렇고 계급투쟁 이론이나 우리가 계급투쟁 이론 쪽 관점에서 보면은 이 부잣집 양반이나 안중근이나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한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돈 많은 부자들이 오히려 자기 재산을 버리고 톨스토이 같은 경우도 농노들을 다 해방시켜주고 진보의 편에 뛰어들잖아요. 그것은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 면이 있고 계급이 의식을 규정한 면이 있지만 의식의 자기 운동성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정신의 자기 운동성. 정신이 물질을 변화시키는 경우가 역으로도 존재합니다. 이런 철학적인 것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계급투쟁의 역사로 모든 걸 보는 것에 대한 저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계속 관련 공부를 하면서 소위 그때 운동권의 좌파 중심의 이런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도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학생운동이 이제 물러가면서 많이 변절한 거잖아요. 학생운동 출신들이 당장 김문수, 이재호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원희룡이도 마찬가지. 원희룡도 학생운동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오세훈도 나름대로. 근데 전부 저렇게 변절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의존해서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제 스스로의 학습과 고민으로 역사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고 운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정치권에 들어와서 제 후배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누구 보스를 보는 정치, 뭐 친노다, 친문이다, 친명이다, 뭐 이런 정치를 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을 보고 자주적인 정치를 해라라는 거죠. 근데 송 대표님도 본인이 친명이다 이런 표현도 쓰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친명이라는 게 이재명과 지금의 필요한 노선을 같이 하니까 연합하는 동지로서의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근데 오세훈 시장도 변절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왜 오세훈 시장이 변절이라는 표현을 덜 변절했죠, 저기보다는 김문수보다는. 많이 보수당에 가면 다 변절입니까? 아니 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생각 자체가 아니 지금 저기 있다가 6.25 10몇 개국 참전 기념비를 세종문화에다 만든다는 이런 정신 나간 시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이 500년 도읍지 한양의 정신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태극기 부대처럼? 좀 안 좋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하시고 정말 거물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송영길의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송 대표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림이 안 그려진 게 아니라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데 그동안 안 본 거죠, 사람들이. 그걸 보게 하는 것도 능력이죠. 아니,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되잖아요. 이제 손봉두 사건이 돼가지고 요즘에 유튜브로 많이 보게 돼서 제가 유튜브를 많이 찍다 보니까 이제야 사람들이 송영길을 알아본다라는 평이 나와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정치 체력은 이재명 정부하고도 맞닿아 있는 게 정말 우리 정다산 선생의 대가였던 박성무 선생으로부터 제가 배운 철학은 민유방본이니 본고라야 방향이라 백성이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그 사상을 뼛속 깊이 가지고 제가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의 실사구시의 정치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정치가 저하고 연결되어 있다 봅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한미 FTA를 강력히 찬성했습니다. 그때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 대부분 반대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운동권 출신들 민평년 그룹들.
그리고 투자자 국가 제소 조항 자체가 사법 주권의 포기라고 천정배 정동희 이런 걸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우리 이 진보적인 학자들. 그러나 이번에 론스타 소송도 우리가 이겼잖아요. 양날의 칼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제일 투자자예요. 미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자본이. 그럼 미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투자자가 미국 법원에 제소한 게 낫겠습니까? 국제 패널이 한 게 낫겠습니까? 국제 패널이 더 공정하죠. 그러니까 이 한미 FTA를 항상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다. 이런 식의 위정착사파적 사고에 대해서 저는 싸워왔고, 두 번째, 김근태 장관 계실 때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를 반대했어요. 그때 주식 투자율이 4%였습니다. 저는 25%까지 늘려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왜? 아니 블루칩에 투자하면 이게 얼마나 국민연금이 늘어날 텐데 그때 제 말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주가지수가 680이었습니다. 지금 6,000이 됐습니다. 그때 25% 주식 투자를 올려서 한전이나 포철이나 이런 정말 블루칩을 사놨으면 연금이 얼마나 늘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그러니까 운동권의 어떤 올드 레프트 패러다임인 거죠. 이 주식을 투기로 보는. 그런 면에서 제가 실용적으로 제가 그때 일부러 주식을 샀어요. 제가 현대차 5만 원대 샀습니다. 나도 20만 원 넘어갈 것이다. 지금도 사놨어요. 지금 내가 증거용으로 사놨어요. 5주씩 이렇게 보니까 지금 수익률 보니까 800%가 다 넘었더라고요. 좀 더 사시지 왜 5주만 아니, 뭐 돈도 사셨습니까? 없고 내가 난 돈 벌려고 산 게 아니라 우리 운동권 출신이 경제를 안다는 어떤 이 증거를 확보해 놓기 위해서 했고요. 그런 거는 이제 이번에 탈원전 이번 문제도 그랬던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좋은데 네. 이게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됩니다. 이 에너지 전환이라고 그럽시다. 탈원전이라 그러지 말고 어차피 신고리 오리코기도 짓기로 결정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게 한번 지면 수명이 40년이고 한번 연장하면 60년까지 가는 건데 신한울 3, 4호기는 이미 투자를 해서 그때 두산건설 등이 한 7천억 정도의 매몰 비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취소하냐고. 법적으로 취소하면 이게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합니다. 근데 이 말 했다고 문재인 정부가 화를 내가지고 나와 틀어졌는데 결국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3, 4호기 건설이 시작됐고 이재명 정부 와서도 추가로 원전 짓겠다고 한 거잖아요. AI 시대에 재생에너지의 소위 말한 불안정성, 이 간헐성을 극복하려면 이 기저전력으로 원전이 당분간은 연합군으로 백업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석탄 화력부터 없애고. 그래서 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연합을 주장했던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는 전국적으로는 원전 폐기물이 없는 핵융합 발전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제가 했던 정책들을 쭉 보면 송영길은 철저하게 김대중,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정다산으로 연결되는 실용주의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님이 생각하는 본인의 대표 정책이 뭐예요? 저희 대표 정책 네. 누구나 집 프로젝트입니다.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람들은 취지는 좋은데 이게 10년 전 가격으로 분양받는 거잖아요. 네. 10년 동안 네. 월세 싸게 살다가 네. 이게 너무 이상적이지 않냐. 송영길 대표님이 돈키호테 같은 사람인가? 왜냐하면 그 집값은 계단식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 10년 동안 오른 집값을 그럼 이거는 재정의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인천의 미단 시티에 이미 시범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550세대. 예. 네. 근데 지금 내부의 분란 때문에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만 실현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가 전세금 제도잖아요. 만약에 제가 12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집주인이 이걸 살 때 8억 전세를 안고 4억을 대출받아서 12억으로 집을 샀다 그럽시다. 1년 만에 이게 부동산이 폭등이 돼서 20억이 됐어요. 그만 8억이 올랐는데 아니 8억을 낸 전세입자는 10원도 이익이 안 돌아오고 갭 투자로 8억 보태기 자기 이 4억 보태가지고 한 사람은 그 8억의 캐피탈 게인 그 집값의 상승분을 혼자 가져간다는 것은 너무나 불공정한 거다 이거죠. 불공정하죠. 저는 이걸 집사에는 8대4 비율로 분배하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분배할 수 있어요. 못할 수가 없어요. 왜 집값 상승분을 집주인이 다 가져가냐고. 그 집을 사는데 80%를 전세금자가 냈는데. 근데 그게 자본주의 아닌가요? 아니 그게 자본주의죠. 8대 낸 사람이 투자만큼 가져간 게 자본주의죠. 4억 낸 사람이 싹 가진 건 그런 공산주의지. 다 뺏어가는 거지.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8대4로 투자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고 특히 제가 그때 서울시장 되면 SH부터 시작해서
지금 SH와 LH가 지금 이 임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수입을 임대료에만 의존하고 있는 바로 바보 같은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협력적 소비를 조직하면 임대료에 의존하지 않고 부가적 서비스를 통해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550세대가 아직 10년이 안 됐죠? 그 지금 그렇죠. 그 시범 사업으로 한 거. 예를 들어서 네. 지금 그 뉴스테이 정책이 박근혜 대통령이 저의 누구나 집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는데 이 뉴스테이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이제 의무 임대 기간 8년 10년이 끝나가요. 지금 현재 시세가로 그걸 분양받으라 그러면 거기 살던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그걸 분양을 해요. 저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적용했으면 최초 분양가로 살 수 있으면 다 살 수가 있죠. 아니 그 계양 테크노밸리에 또 그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아닌가? 일부 확정 분양가형 아파트로. 제가 말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완벽한이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튼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다. 몇 세대죠? 정확한 세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지금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누구나 집 이야기 나오니까 아주 열성적으로 말씀을 제가 하고 계십니다. 시장 때부터 정말 네. 20년을 고민한 프로젝트입니다. 아니 근데 송 대표님 왜 집을 안 사세요? 다 이 지구가 우리 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녀분들도 이제 다 성장했던데 자녀분들한테도 집을 아니 우리 아들 딸은 아빠처럼 안 살겠대요. 자기 집 사겠다 그러면서. 아 그래요. 돈 아빠처럼 벌어가지고. 안 살겠다. 예. 이거 좀 아픈 이야기이실 것 같은데 송 전 대표님 이렇게 보면 잘 웃으시고 참 이렇게 둥글둥글 좋아 보이는데 뭐 기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송 대표님이 좀 권위적이다. 네. 좀 고압적이다. 네. 그게 좀 마이너스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네, 그런 면이 있죠. 진짜 그렇습니까? 완전 제가 얼굴도 크고 덩치도 크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 네. 좀 뭔가 좀 화난 것 같은 표정으로 비춰지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뵀을 때 약간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네, 고등학교 때 지나가다가 선생님이 야 송영이 이리 와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이름도 안 뭐 국현근 선생인데 너 새끼 나한테 화난 거 있지? 나한테 불만 있어? 그랬더니 선생님 불만 없습니다. 너 새끼 불만이 꽉 표정이라고 막 때리더라고. 그래서 나 되게 억울했어요. 그때 맞을 때. 근데 제가 다른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으면 뭔가 좀 화가 났나?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의식적으로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세요? 웃으려고 밝게 보이려고. 뭐 거울 보고 연습하십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않더라도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좀 웃으려고 하고 있어요. 공부를 워낙 많이 하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초등학생 때부터 외교관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외교에 굉장히 전문가세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외교부 장관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나는 하라고 하는데 못하겠다고 하신 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미중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잖아요. 오래된 얘기고. 한국은 이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을 가능한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강요를 하겠지만 그래도 틈을 찾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미소 냉전 시기에는 서로 권투 시합이었지만 미중 관계는 축구 시합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공간이 있어요. 미중 간에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과 갈등을 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중립적 입장을 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중국에서 아마 보잉사를 비행기를 한 500대 구입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 수입 확대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선물을 줄 거예요. 동시에 관세를 타협하고 아마 지금 베센트 장관과 허리핑 중국 경제부총리가 아마 파리에서 사전 회담을 할 텐데 그렇게 불가피하게 타협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싸우지만은 중국과의 미국과 관계가 따라서 우리는 그 사이의 틈을 반드시 지혜롭게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느 한쪽에 서는 게 아니라 아니 물론 한미 동맹이 중심이죠. 미국과 중국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은 불가피하게 국익을 위해서도. 그러나 미국 편에 서는 것과 미국 편에 서서 아예 GP가 돼서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최첨단 전선이 되기를 자처하는 어리석은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두 국가론을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두 국가론을 같이 공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송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국가론에 대해서 동조하시나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 국가론이 나온 배경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은 그만큼 북한 체제가 자신들의 체제 위협에 대한 자기 방어가 강하다는 거잖아요. 이제 적화통일 같은 거 할 능력도 없고 할 의사도 없다. 따로 살자, 간섭하지 말아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를 지키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정한 것처럼 아예 그쪽에서 철책을 쌓고 있다고요. 북침을 막는다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런 자세가 이번 12.3 내란 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을 막는데도 작용한 거잖아요. 개입 안 하겠다 대한민국. 명칭도 대한민국으로 불러주고. 근데 이게 이제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적화 통일을 사실상 포기하는 걸로 한반도의 어떤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임종석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우리 정동영 장관께서도 이제 도국가론을 수용하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남북 간의 긴장 완화 평화가 두 개 국가론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건 형식 논리고 실제로는 북미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어떤 두 개 국가 아니라도 저것은 이 군사적 긴장은 해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해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우리 헌법을 위해서도 북한이 무슨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군의 개입을 막고 우리 대한민국이 같이 북한과 서로 협의를 통해 나라를 지켜내려면 저는 우리 한반도 전체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라고 하는 이 헌법 3조는 유지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미국하고 이란 간 전쟁 이게 진짜 전입가경인데 만약 트럼프가 이 전쟁이 계속이 돼서 한국 정부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을 하면 한국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경북 상주에 있는 그 사드 대공 방어망 그 무기를 좀 반출한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사드 가도 상관없다고 보고 사드는 저는 우리 대북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애초부터 사드 배치를 저는 반대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어찌됐건 주한 미군 전력의 전략적 유연성이란 이유로 지금 이 대만 해협뿐만 아니라 중동까지 이걸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방위 분담 깎아야 된다 보는 거죠. 방위비를 깎아야 된다. 아니 자기들의 세계 전략을 위해서 지금 주한 미군을 쓰고 있으면서 왜 우리보다 방위 분담을 이렇게 많이 내라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방위 분담 협상에 강력한 무기를 그걸 써야 된다. 그다음에 전시작전권 회수의 명분으로 이걸 축적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 질문은 만약에 전투병력을 저는 반대입니다. 파병해달라. 우리 전투병력을 절대 파병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이란 전쟁에 왜 우리가 가야 돼 그 길을? 저는 이라크전 참전도 강력히 반대 싸웠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중에 고맙다 그랬어요 저한테. 왜 그러냐? 이라크 파병이 불가피할 정도로 이제 미국이 막 사정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들처럼 저나 시민단체가 강력히 이라크 파병을 반대했기 때문에 전투 병력을 파병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서희 제마부대에서 자이툰 부대도 공병 의료부대 중심으로 가가지고 그 많은 군사를 파병했지만 단 한 명의 우리 병사의 희생이 없이 성공적으로 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노무현 외교의 승리인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전투병 파병을 거절하고 공병 의료부대 중심으로 파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저 같은 강력한 이라크 파병 반대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교섭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의 야당이나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국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다 내부 싸움만 하고 꿀먹은 버리처럼 있으니까 제가 빨리 국회에 들어오고 싶은 이유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 대표님은 왜 정치를 하십니까? 이 정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김구 주석이 너의 소원이 뭐냐? 하나도 둘도 셋도 이 우리 조국의 독립이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하나도 둘도 셋도 조국의 통일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부끄러운 우리 아이들의 손에 총을 쥐어줘 가지고 상대 보인놈들 같은 피부, 같은 색깔, 같은 민족의 형제들을 한 명이라도 더 쏘아 죽이고 죽이면 잘했다고 훈장을 달아주는 이런 무능하고 비전 없는 이런 어린이 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나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는
압록강에서 두만강에서 경기에 초소 병역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지금 생전에 그런 날을 보실 것 저는 같습니까? 네, 그렇게 거기에 있으니까 제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네.